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 심리의 가장 흥미롭고도 불안한 측면 중 하나를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스위스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칼 융이 그의 임상 경험을 통해 관찰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융은 특정한 행동 패턴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밝혔을 뿐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이해하는 것은 타인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를 둘러싼 관계의 역학을 더 잘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거나 항상 긴장 상태로 몰아넣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다면 오늘의 내용이 귀중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융은 언제나 그림자를 아는 것이 개인의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융이 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한 5가지 주요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해는 여러분 자신은 물론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방감을 줄 수 있습니다. 융의 탁월함은 표면적인 증상 너머를 바라보고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심층 심리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그는 특정한 심리적 구조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악의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방어적인 패턴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모든 상호작용을 통제나 인정받기 위한 싸움으로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이들은 종종 깊은 내면의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너무나 강렬한 자기애적 상처로 인해 타인에게서 에너지와 인정을 강박적으로 끌어내려 합니다. 더욱 불안한 점은 이들이 마치 초자연적인 능력처럼 상대의 감정적 취약점을 간파하고 그것을 심리적 무기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학은 수년간 지속되는 독성 관계를 만들어내며 관계에 얽힌 사람들의 자존감과 정서적 안녕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융은 이러한 패턴이 종종 세대를 거쳐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트라우마의 순환을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를 이런 파괴적 역학에서 해방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융이 지적한 첫 번째 패턴은 타인에 대한 진정한 공감을 발달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례함이나 이기심을 넘어서는 특징입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방해받는 심리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공감을 가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 진정한 감정적 연결은 없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융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경험한 환자들의 사례를 많이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잔인하거나 무관심한 행동을 하면서도 현실과 감정적 연결이 전혀 없는 설명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곤 했습니다. 이런 역학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예로 나치의 강제 수용소 체계를 효율적으로 조직했던 하인리 히물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이해 없이 무자비한 관료적 효율성으로 잔혹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융은 공감 능력의 결여가 단순한 결함이 아니라 막대한 해악을 저지르는데 아무런 심리적 억제를 받지 않게 만드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공감 결여는 일상 속에서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종종 피해가 이미 발생한 후에야 알아차리게 되기도 합니다. 융은 이러한 사람들이 타인을 자신의 욕구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처럼 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관찰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가 유용할 때는 강한 관심을 보이지만 더 이상 이득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아무런 고려 없이 관계를 끊어버리곤 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는 이러한 역학이 특히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상대가 보여주는 관심이나 애정을 진정한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융은 공감이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인간성을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능력이 결여될 때 사람은 차갑고 계산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거나 자신의 해로운 행동에 대해 진정한 후회를 전혀 보이지 않거나 당신이 왜 상처받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면 이러한 심리적 구조를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비난이나 낙인을 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서적 자기 보호를 위한 것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면 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정서적 안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융이 지적한 두 번째 특징은 똑같이 불안감을 주는 것으로 일부 사람들이 갖게 되는 통제에 대한 강박적 욕구입니다. 융은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예측 불가능성 앞에서 극심한 불안을 느끼며 환경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통제하려는 복잡한 전략을 개발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욕구는 단순히 삶에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라는 정상적인 욕구를 넘어섭니다. 융은 이들에게 통제가 심리적 생존의 문제로 작용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이든 사용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감정적 조작, 협박, 위협, 심리적 폭력까지 포함됩니다. 흥미로운 역사적 예로 스탈린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나라 전체를 통제했을 뿐 아니라 부하들의 사소한 일상까지 집착적으로 통제하여 모두가 항상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공포 속에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융은 이러한 통제 욕구가 깊은 불안과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통제하려는 행동은 결국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어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내곤 합니다. 융은 치료 과정에서 통제적인 부모, 배우자, 상사 밑에서 살아가는 환자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이들은 늘 비위를 맞춰야 하는 긴장감 속에서 살며 언제 비난이나 처벌을 받을지 몰라 끊임없이 눈치를 보게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이 행사하는 통제는 처음에는 미묘하게 시작되지만 점점 더 침습적이고 파괴적으로 변해갑니다. 융은 이들이 먼저 작은 한계를 시험해보고 상대의 저항이 적으면 점차 전술을 강화하여 거의 완전한 지배 상태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고립을 유도하여 친구나 가족과 멀어지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 자원을 통제 수단으로 삼거나 상대의 불안을 이용해 복종 상태로 유지하기도 합니다. 융이 특히 교묘한 패턴으로 지적한 것은 오늘날 가스라이팅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통제자는 피해자의 현실 인식을 지속적으로 의심하게 만들어 스스로 제정신인지 의문을 품게 합니다. 이 기법은 판단 능력 자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매우 파괴적입니다. 융은 통제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전쟁 포로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신적 혼란, 만성 불안, 개인 정체성의 상실 등이 그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을 설명해야 하거나 기본적인 활동조차 허락을 받아야 할 것처럼 느끼거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려 애쓰고 있다면 이러한 통제 역학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구하는 것이 이 악순환을 끊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융이 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한 세 번째 특징은 이들이 주변 모든 사람과 끊임없이 경쟁하는 경향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친밀한 관계마저 승패가 갈리는 전쟁터로 만들어버립니다. 융은 이런 사람들이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이 성취를 이루면 그것을 자신의 가치가 깎이는 위협으로 받아들인다고 관찰했습니다. 이 병적인 경쟁심은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경쟁과는 전혀 다릅니다. 융은 이들에게 인생이 마치 제로섬 게임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은 곧 자신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타인의 기회를 방해하거나 파괴적인 소문을 퍼뜨리거나 개인정보를 무기로 삼아 자신이 경쟁자로 인식하는 사람들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학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경쟁이 종종 인용됩니다.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의 재능에 대한 질투에 사로잡혀 그의 경력을 방해하려고 상당한 에너지를 쏟아부었다고 전해집니다. 융은 이 파괴적 경쟁심이 깊은 무가치감과 사기꾼으로 들킬까 두려워하는 심리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성공할수록 내면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아 타인을 깎아내리려는 욕구가 더욱 강해집니다. 이러한 경쟁심은 처음에는 건강한 야망이나 목표 지향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융은 이들이 종종 매우 의욕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사람으로 비춰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직장에서는 때때로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들의 동기는 개인적 성취가 아니라 타인을 이기고 깎아내리려는 욕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거나 동료의 성과를 깎아내리거나 협력이 불가능한 독성 직장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융은 이들이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면 프로젝트 전체를 망쳐버리기도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이 역학이 더욱 파괴적으로 작용합니다. 경쟁적인 배우자는 상대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려 하고
성취를 끊임없이 비판하며 심지어 자녀의 사랑마저 경쟁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융은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랑과 인정을 제한된 자원으로 여기게 되며 끊임없는 성과를 통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왜곡된 자아상을 형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성취를 축하하기보다는 항상 더 나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거나 당신의 성공을 체계적으로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러한 경쟁적 심리를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융은 이 병적인 경쟁심이 깊은 내면의 공허함을 드러내는 증상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끊임없는 깎아내림이나 방해를 묵인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융이 지적한 네 번째 패턴은 아마 가장 교묘할 것입니다. 이들은 파괴적인 본성을 철저히 숨기고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외양을 유지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융은 이들이 경험 많은 전문가들마저 속일 정도로 자신을 지적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처럼 포장하는 능력에 매료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곤 합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전략입니다. 이들은 상대의 취약점을 이용하기 위해 마치 포식자처럼 표적을 관찰하고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것을 정교하게 제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학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는 연쇄살인범 테드 번디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매력적이고 해를 끼칠 것 같지 않은 외모와 태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유인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카리스마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융은 이들의 속임수가 단순히 때때로 거짓말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예술적 수준의 가짜 인격 창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스스로도 일시적으로 자신의 연기를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들은 특히 위험합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파괴적 행동을 목격하고도 오히려 가해자를 변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가면의 정교함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는 안타깝게도 착취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높은 수준의 감정 지능을 보여줍니다. 융은 이들이 미세한 표정 변화, 몸짓 언어, 대화 속 단서들을 읽어내어 상대방의 가장 깊은 욕망과 두려움을 파악하는 데 능숙하다고 관찰했습니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신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기대에 완벽히 부응합니다.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에게는 이상적인 연인이 되고 조언이 필요한 이에게는 완벽한 멘토로, 의지할 이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충직한 친구로 다가갑니다. 융은 동일한 사람이 서로 다른 사회적 집단에서 완전히 상반된 인격을 보여주며 이러한 가면들을 정교하게 구분하여 유지하는 사례들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이러한 능력이 이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도 공동체 내에서는 완벽한 평판을 유지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융은 피해자들이 이들의 실체를 폭로하려 할 때 종종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신이나 적대감을 경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들의 매력적인 면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학은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줍니다. 직접적인 학대 외에도 주변 사람들이 파괴적인 행동을 믿어주지 않을 때 피해자는 사회적 고립감과 정신적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게 되고 다른 이들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며 믿어주지 않아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아마도 이런 정교한 가면을 지닌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경험과 감각을 신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겪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융이 가장 심각하게 여긴 마지막 5번째 특징은 타인에게 해를 끼친 후에도 전혀 죄책감이나 후회를 느끼지 않는 완전한 결여된 양심입니다.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상처 입히면 상당한 감정적 불편함을 느끼지만 이들은 그 어떤 심리적 무게도 느끼지 않고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죄책감의 부재는 단순히 도덕적 기준이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사회적 행동을 조절하는 감정적 구조 자체의 근본적인 결함을 의미합니다. 융은 이들이 지적으로는 자신이 해를 끼쳤음을 인지하고 상황에 유리할 때는 사과까지 할 수 있지만 내면에서 진정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에 근본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 하일리 히물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수백만 명의 학살을 논하면서도 마치 단순한 통계 자료를 보고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떤 감정적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융은 이러한 죄책감 부재가
악순환을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제를 유도할 내적 조절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파괴적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됩니다. 이들은 동일한 해로운 패턴을 끝없이 반복하며 자신과 가까운 모든 사람들에게 누적적인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이들이 관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는 가짜 사과입니다. 피해자들은 사과를 진정한 인정과 변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상 그것은 단지 관계를 유지하고 접근권을 계속 확보하려는 전략일 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정서적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이러한 죄책감의 결여는 처음에는 자신감이나 불필요한 죄책감에서 자유로운 성숙한 태도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융은 이들이 자신의 해로운 행동에 대해 외부 환경이나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겉으로는 그럴듯한 합리적 설명을 내놓는다고 관찰했습니다. 이들은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자신을 피해자나 오해받은 영웅으로 묘사하는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명백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융은 이러한 특징을 지닌 이들이 심지어 피해자마저 학대가 정당화되었거나 더 큰 선을 위한 것이었다고 믿게 만드는 사례들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교묘한 패턴 중 하나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현재의 해로운 행동에 대한 영구적인 면죄부로 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끊임없는 피해자이자 정의의 집행자라는 서사를 만들어내어 현재의 파괴적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융은 이러한 진정한 죄책감의 부재가 관계 속에서 화해나 치유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신이 끼친 피해에 대한 진정한 인정이나 변화하려는 내적 동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상처를 입힌 행동에 대해 진정한 책임을 지지 않고 항상 해로운 행동에 대한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같은 파괴적 패턴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융은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해방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화할 의지가 없는 의식을 깨우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자신의 정서적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칼융이 우리에게 남긴 이 심층적인 심리적 통찰에 대한 탐색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융은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가 인간 본성에 대해 비관적으로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 정신적 안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에 대한 인식은 자기 보호와 개인적 성장에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융은 언제나 자신의 그림자와 타인의 그림자를 아는 것이 진정하고 충만한 삶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 설명들이 당신의 경험과 공명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정서적 자율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상호 존중과 진정한 공감,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가질 자격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때로는 외부의 시각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더 명확하게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융 심리학의 다른 주제도 다뤄주길 원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정서적 안녕은 충분히 소중한 가치이며 그것을 지킬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다시 만나 뵙길 바라며 스스로를 아끼고 당신의 영혼을 키워주는 관계와 에너지를 소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